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적 발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 테슬라의 실적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시장의 예상치는 마이너스 0.19달러 정도 손실을 보지 않을까 이런 시장 예상치가 있었는데 실제 발표된 바에 따르면 2.18달러 흑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는 S&P 500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갖췄고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약 4% 정도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테슬라는 S&P 500에 입성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은 갖췄지만 이 인덱스 위원회에서 이게 시장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정성적인 부분들까지 따져서 오는 9월 되기 전까지 편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과연 진짜 편입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은 사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긴 했는데 이게 문제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률 둔화였습니다. 성장률이 전분기 59% 성장해서 47% 성장으로 좀 둔화되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는 썩 좋지 못하게 반영이 되면서 약 2% 정도 마이크로소프트 시간을 거래해서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장중에 움직임이 아주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담 요인들이 있었죠. 방금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런 실적 발표를 좀 기다려보자는 심리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갈등 심화 이런 것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지 못했었는데 장중에 미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시장을 조금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올려놨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시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이고요.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추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원래는 저희가 시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는데 팀장님 워낙 관심 많았던 이 테슬라의 실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여기에 대한 코멘트부터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일단은 간결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도 불구하고 좀 전 부분에 걸쳐서 좀 골고루 양호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은 좀 무엇보다도 물론 지금까지도 좀 그런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기는 했지만은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매출 증가율이 좀 전분기 대비해서 둔화했다는 데 대해서 일단은 시장이 좀 부정적인 초기 반응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앨런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도 브레이크 이븐, 즉 손익분기를 맞추는 것이 슈퍼 타이트, 즉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엄살을 피웠었습니다. 결국 근데 엄살로 드러난 셈이 됐고요. 웨드부시 같은 IB에서는 그래도 이번에 흑자를 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좀 정확히 맞춘 셈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물론 흑자를 기록했지만은 S&P 500 지수에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편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 시총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규모라든지 유동성 등을 테슬라가 충분히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어떤 그 조정 문제만 아니라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상 최대 시총의 기업이 좀 편입이 되는 사례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당초 기록은 2013년도에 페이스북이 그때 시총이 한 1,20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지금 시총은 한 3천억 달러 정도 되죠. 그리고 이 테슬라를 아마존과 비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5년 11월에 S&P 500 지수에 대한 편입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당일에 4.5%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30일간 이제 13%의 상승세를 기록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장혜진 앵커가 정리해 주시죠. 네,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2일 미국 3대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자 일제히 상승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을 72시간 이내 폐쇄하라라고 전격적으로 요구를 한 건데요.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국 당국은 즉각 반발했고
맞대응으로 우한 주재 미 영사관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은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투자 심리를 좀 북돋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백신이 임상 3상에서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한다면 1억 회분을 20억 달러 규모의 사들이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연말까지 최소한 하나의 유효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주가는 이날 크게 올랐습니다. 장 마감 직후에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도 역시나 발표가 됐죠. 테슬라는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히 오르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을 발표했지만 놀라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에서 사용량이 전분기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데다 추가 부양책에 대한 도입 시기와 내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존재해서 여전히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업보험 추가 지원 등 주요 프로그램이 이달 말에 종료되는 만큼 새로운 부양책 합의가 현재 시급한 상황이죠. 여전한 견해차를 고려한다면 과연 빠른 합의가 가능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27,000선을 터치하면서 이날 마감을 했는데요. 0.62% 올라서 27,005포인트 거래 마쳤고 막판의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0.2% 넘게 올라서 1,706포인트에 문을 닫았는데요. 눈치 보기 장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상승세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5% 넘게 상승해서 3,276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막판에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밤 미국 증시는 미중 갈등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증시 이렇게 판단해 봐도 될까요? 네, 사실은 호재와 악재가 다소 좀 공존하는 그런 하루였죠. 그러면서 장중 내내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막판에 갈수록 그래도 좀 힘을 받으면서 결국은 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종목별 그리고 업종별 장세는 좀 지속됐다라고 보여지고요. 호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 정부와 화이자 간의 이 백신 공급 계약 그리고 악재는 미중 갈등 요소를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타 지수 대비해서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던 나스닥이 좀 언더퍼폼을 한 것 같고요. 또 장마감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등이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관망 심리도 다소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지금 이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 반응이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이 기업이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또 주가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중에는 업종별로는 은행주에 또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다소간의 좀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소폭 하락한 반면에 국제 금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요즘 금속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금값은 1.5% 올랐고 은값은 지난 밤 사이에 8% 정도 올라서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금값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5% 선물 시장에서 올랐습니다. 1,871.6달러에 마감이 됐는데 일단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 영사관을 72시간 내에 폐쇄하라 이런 명령을 했던 것이 미중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이것이 안전자산인 금값을 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뿐만 아니라 은까지도 크게 오르고 있고요. 금 가격은 이렇게 크게 오르면서 2011년 9월 이래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가는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소폭 하락했는데 API 원유 재고가 어제 아침에 나왔었죠. 어제 아침에 700만 배럴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 것이 유가 상승에 약간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0.1% 정도 하락해서 41.88달러에 선물 시장에서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인데요.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국채금리를 떨어뜨렸습니다. 0.6%를 이탈해서 0.597%까지 내려간 채 거래가 됐고요. 다만 그런 가운데 좀 다행인 점은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0.15% 약보합권 거래가 되면서 94.98까지 내려간 채 움직였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팀장님이 골라주셨는데 어떤 소식일까요? 네, 억만장자 투자자죠. 빌 에크먼이 장기적인 미국 증시에 대한 낙관론을 제시를 하면서도 이 일부 경계 심리를 나타냈다라는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헤지펀드사 퍼싱스퀘어의 창립자이자 CEO인 에크먼 같은 경우에 수요일에 CNBC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장기적으로 시장을 낙관하지만 다음 한 턴은 다소간의 좀 경계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하이힐드 인덱스의 숏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하이힐드, 즉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것인데요. 다만 여전히 힐튼이라든지 레스토랑 브랜드, 로우스, 스타벅스 등에 대해서는 매수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기 회복에 어쨌든 간에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중순이었죠. CNBC에 출연해서 지옥이 오고 있다라고 발언한 후에 숏 포지션을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시장 공포를 좀 조성한 이후에 숏 투자에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라는 비판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CNBC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때도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다라고 또 해명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점진적인 경기 회복에는 베팅할 수 있어도 경계 심리는 여전히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계 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열기는 식지 않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꺼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세라든지 아니면은 미중 갈등 등의 불안 요소가 아직까지는 다수 좀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미국에서도 이 개미 투자자들의 좀 열풍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최근에 좀 나왔는데요. 화요일 이 TD 아메리트레이드의 발표에 따르면은 2분기간에 신규 이 주식 계좌가 66만 1,000개나 터졌다고 합니다. 1분기에 60.8만 개를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수료가 이제 나오는 일평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34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배나 늘어났고 그리고 QOQ 기준으로도 6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도 거래가 급증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부채 비율이 낮으면서 이 경제 정상화 수혜 종목이 에크먼의 투자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키 맞추기가 가능할까요? 최근에 사실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키 맞추기, 즉 조금씩 지금까지는 덜 올랐던 종목과 업종군이 주목받는 양상이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이 기술적 분석가 톰 디마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화요일에 덜 오른 S&P 500 지수가 결국은 3,500선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기술주와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주에서 이제 타 업종으로 랠리가 전이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조지 소로스에도 이 조언을 했던 유명한 와이가 기술적 분석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좀 잘못 전달해드린 점이 있는데 이 외신에서 약간의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일부에서 전해드렸던 게 공화당 측에서 주 $400 지원금을 추진한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일주일에 $100, 한 달 따져봤을 때 $400의 지원금을 공화당 측에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이 지원 정책에 대한 세부 내용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약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현재 일주일에 $600 정도의 지원금이 실업보험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따져보면 한 달에 $2,400죠. 이게 $2,400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한 달에 약 28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실업보험 급여로 288만 원 큰 돈을 받다 보니까 공화당 측에서는 사실 이게 너무 사람들이 실업보험 급여로 많이 받으니까 본인들이 일하러 나가서 받는 돈보다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경제 정상화를 발목 잡고 있다고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이 지원금 자체를 크게 내리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100 그리고 4주 합치면 $400의 지원금 정도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식료품이라든지 아니면 월세 내는데 일부 보탬이 되는 그런 취지로 지원금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금액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양책이 과연 시간 내에 통과하느냐입니다. 부양책이 통과하지 못하면 이달 말까지 지원금이 끊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공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남게 되는데 일단 공화당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보완책을
내놓는 방안까지도 좀 고려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민주당 측에서는 약간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팀장님,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이 부양책과 관련해서 이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뭐 규모도 중요할 것 같고 일정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시장 입장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양책의 좀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지체되지 않고 적시에 좀 통과가 돼서 지금 코로나19 재유행에 고통받고 있는 경제에 또 브릿지 역할을 해줄 만한 그런 것을 좀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규모가 되겠죠. 근데 민주공화 양당 간에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다소간의 우려 요인이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약 산업에 대해서 핀포인트 지원이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도 시장의 관심이 좀 쏠릴 것 같거든요. 과거에도 어떤 항공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 지원 등의 좀 이런 맞춤형 그런 전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날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던 소식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이 중국 주재의 총영사관을 72시간 내에 폐쇄하라고 요구한 것인데요. 국무부는 미국인의 지적 재산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를 거세게 비난하면서 맞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후베이성 우한시 주재의 미국 영사관을 폐쇄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일방적인 정치적 도발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미국 측이 위반했다면서 중미 관계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사실 이 미중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책임론이라든지 홍콩 보안법,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비롯해서 화해 제재 등 여러 사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터라서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극한에 다다름에 따라서 시장 역시 이런 위험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에드 야데니 전략가는 코로나19 이외에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시장의 20% 이상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블랙록에서는 양국의 라이벌 관계는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중 관계의 이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특히 기술 섹터에 대한 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미국 내에서는 반중 심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이에 따라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들 관계에 더욱더 주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중 갈등 악화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분야, IT 업종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떤 그런 업종들이 있을까요? 네, 에드 야디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월가의 낙관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좀 비관론 그리고 경계심을 나타낸 것을 저희가 쉬이 볼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 격화 시의 피해 업종을 좀 살펴본다면은 물론 양국에서 취할 좀 액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중국 사업 비중이 높은 IT 업종, 특히 반도체주가 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중국에서도 어떤 반미 심리가 강화돼서 미국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좀 감안을 한다면은 스타벅스라든지 아니면 나이키 등의 소비재주까지도 좀 포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과거에도 결국은 이 같은 미중 갈등 격화는 좀 유화 메시지와 그리고 유화 조치를 통해서 좀 일단락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고 관련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은 좀 미미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단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주가의 차익 실현을 좀 할 만한 그런 비밀을 제공할 가능성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화이자가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 체결에 이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코카콜라가 좀비 브랜드, 즉 인기가 없는 브랜드를 없애겠다고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이 청문회를 앞두고 앱스토어의 30% 수수료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기업 이야기인데 화이자입니다. 팀장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의 화이자와 그리고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미국 정부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수요일 양사 발표에 따르면요, 이번 백신이 안전하다 그리고 효능이 있다라고 판명이 되면은 1억 회분을 공급하기로 이 양측이 좀 합의를 했는데요. 계약 규모만 19억 5천만 달러 정도에 달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백신 개발 기업 간의 그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로 이번에 기록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보건복지부 격인 HHS에서는 이번 계약으로 5억 회분의 추가 수급도 앞으로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4개의 이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 중인 화이자와 그리고 바이오엔텍 같은 경우에는 이달 내에 3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을 실시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태죠.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이번 3상에서 좀 성공을 하고 그리고 FDA 승인 시에 백신은 환자들에게는 그리고 미국인들에게는 무료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자, 백신 공급 호재로 화이자의 주가가 크게 올랐었는데 화이자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화이자 같은 경우에 28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이 동사에 대한 EPS 전망 상향 조정이 6건, 그리고 하향 조정이 4건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하지만은 최근까지도 매출이 역성장이 좀 예상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서 2020년까지도 계속해서 좀 사업부 재편 과정을 좀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백신 모멘텀과 별개로 실적 측면에서도 좀 증명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떠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참고적으로 최근에 백신 데이터가 긍정적이지만은 장기 효능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 비중 의견, 즉 중립적인 의견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네, 백신의 실제 매출, 창출, 잠재력을 증명한 그런 계약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다른 제약사들의 이 백신 수익화 전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이 미국의 정부 부처와의 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모두 조금씩 다른 전략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스트라제네카와 이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최소 팬데믹 해결 전까지는 생산 비용만큼만 가격을 책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모더나나 머크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을 넘어서는 가격 책정을 예고를 했습니다. 물론 모더나 측에서 범용을 위해서 합리적 수준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신들도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도모할 것이다. 하지만은 팬데믹이라는 굉장히 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개인이 돈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계약을 통해서 그대로 좀 맞춘 셈이 이번에 됐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기업은 코카콜라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배당주로 예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코카콜라가 팬데믹 과정에서 좀처럼 오르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코카콜라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포트폴리오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좀비 브랜드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인기 없는 브랜드는 버리고 인기 있는 브랜드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이 포트폴리오 재편의 그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 코카콜라의 CEO인 제임스 퀸 씨가 코카콜라가 갖고 있는 현재 브랜드만 약 400여 개가 된다면서 이 가운데 인기가 없는 브랜드를 좀 재편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겁니다. 이미 올해 초에 사실 팬데믹이 시작될 당시에도 인기 없는 브랜드는 인정사정 없이 내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소비자가 더 원하는 적지만 큰 브랜드 위주로 브랜드를 재편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움직임은 이미 시작이 돼서요. 코카콜라가 갖고 있는 주스 브랜드 하나인 이 오드웰라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 못 들어봤죠. 그만큼 아직은 인기가 없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달 말까지만 생산하고 그 이후부터는 생산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대신에 미닛메이드와 같이 인기 있는 브랜드에 더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부분이 약간은 좀 저는 관점으로 보이는데 이 스파클링 워터라고 하죠. 이 탄산수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탄산수의 인기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 분기 매출도 14% 정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코카콜라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주가는 올 초에 비해서 약 14% 정도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브랜드 재편이 이 실적 성장에도 좀 도움이 될까 싶은데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 음료를 마시다가도 코카콜라인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코카콜라 브랜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브랜드가 굉장히 좀 산재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브를 통해서 어떤 선택과 집중 전략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코카콜라의 주가가 좀 잘 갔을 때를 돌이켜보면요. 이른바 자산 경량화라고 하는, 즉 수익이 안 나는 어떤 보틀링 사업을 외주로 전환을 하는 등의 무브에 대해서 시장이 좋은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실적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은 팬데믹 여파로 외식 관련된 매출이 부진하면서 좀 반쪽짜리 결과를 내놓았죠. 그래도 일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좀 나왔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시장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최근 언더퍼폼했다는 점,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을 매력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하반기 사업 회복을 좀 점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뉴스는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현재 미국 하원에서는 대형 IT 기업들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원의 반독점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애플 측에서는 앱 개발자에게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들어가는 그런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이 청문회에서는 애플의 앱스토어 관련해서 질문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앱스토어만이 아이폰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인데, 수년간 이 앱 개발자들은 애플이 반경쟁적 행위를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이 애플이 개발자가 개발한 이 상품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또 디지털 구매를 위해서는 애플의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이 기업 관행이 반독점법에 위반된다라며 불만을 쏟아내온 겁니다. 애플 측에서 내놓은 새로운 이 해명 자료에 따르면 앱스토어의 수수료와 관행은 구글 플레이 앱이나 아마존의 앱스토어 등 다른 디지털 시장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슷한 태도와 수수료율을 취해왔다는 거죠. 이들은 다른 앱스토어와 비디오 게임 디지털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면서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행 예약 서비스 등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30%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30% 정도가 된다면서 뭐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율이라고, 수수료율이라고 이유를 들었고요. 그러면서 앱스토어를 통한 소프트웨어 유통이 다른 유통 방법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방법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구글, 페이스북 등 IT 공룡 빅4의 최고 경영자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이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여기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점쳐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언급하셨던 그 각 기업별로 반독점법 위반 관련된 쟁점이 다 다릅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앱스토어의 30% 수수료가 좀 문제가 되었죠. 개발자들에게 첫 해 30% 그리고 이듬해에도 15% 수수료를 물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수입의 30%가 깎이니까 30% 컷이라고 일단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플은 이 과거에도 전체 유료 이용자의 극소수만, 그것도 15% 정도의 수수료만 낸다라고 해명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련 내용 해명에 좀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청문회와 관련한 좀 주가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 같은 반독점 이슈가 또 한번 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악재가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은, 다만 이들 기업들이 오히려 좀 소명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될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 로제스타 투자자문 최진숙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